200년 전 남쪽 끝 강진의 한 방에서 죄인이 된 한 사내가 붓을 들었습니다. 벼슬도 잃고 형제도 잃고 다시 세상에 나갈 기약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내의 낡은 치마폭을 잘라 그 위에 두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한 구절이 이상하게도 지금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단 한 사람, 오늘 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끝에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얼굴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얼굴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언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조금 거창하지요. 저도 이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 편지를 예언이라 부르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200년 전에 쓰인 글자 몇 개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먼저 그 사내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름은 정약용, 우리가 다산이라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한때는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배다리를 놓고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백성을 위한 법을 궁리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40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집안이 역적으로 몰리고 형은 죽고 자신은 저 먼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18해. 강산이 2번 바뀌는 세월을 그는 남의 땅 작은 방에서 보냅니다.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세상을 바꾸겠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한 몸조차 어쩌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고향의 두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들은 죄인의 자식, 그러니까 벼슬길이 막힌 패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똑똑한들 그 똑똑함을 물려줄 세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대개 사람은 무너집니다. 원망하거나 술에 기대거나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요.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지키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방에서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써 내려간 글이 무려 500권이 넘습니다. 목민심서도 경세유표도 다 그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시집올 때 입었던 다홍치마 한 벌을 강진으로 보내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래 이제는 붉은 빛이 노을처럼 쓰러진 치마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치마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라 작은 첩을 만들고 그 위에 두 아들에게 줄 글을 씁니다. 우리가 하피첩이라 부르는 물건입니다. 지금 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 안에 무슨 대단한 비법이 적혀 있었을까요? 벼슬을 되찾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세상을 뒤엎을 원대한 계획. 아닙니다. 그가 두 아들에게 남긴 것은 놀랍게도 단 2글자였습니다. 부지런할 근, 검소할 검, 근과 검, 2글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2글자는 좋은 밭보다 낫고 평생을 써도 다 못 쓰는 재산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자식에게 남긴 유산이 고작 2글자라니요. 처음에는 이것이 예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사람의 검소한 당부처럼 들렸지요. 그런데 오래 들여다볼수록 저는 이 2글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품고 사는 아주 큰 오해 하나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위대한 영웅, 뛰어난 위인, 이름을 역사에 남긴 특별한 인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이 나라를 구하고 어떤 발명가가 세상을 뒤집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저도 90해 가까이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바꾼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 믿음에는 그림자가 하나 따라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지요. 나는 그저 구경하는 사람, 이미 정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와서 내가 뭘 바꾸겠나? 세상은 저 젊은 사람들의 것이고 나는 그저 조용히 물러나 있어야 할 사람 같다. 자식들도 내 말을 예전처럼 듣지 않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낯설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밤이 있습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세상은 똑같이 돌아갈 것 같은 밤이요. 저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 자리를 여러 번 지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조용히 갉아먹는지도 압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이 마음이 더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느낌, 나는 세상을 바꿀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오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그 강진의 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리에 앉은 사람, 벼슬도 자유도 미래도 없던 사람, 세상을 바꿀 자격이 있다면 가장 없어 보이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두 글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글자가 200년을 건너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물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에 대해 처음부터 무언가를 크게 오해해 온 것은 아닐까요? 이 물음을 풀려면 정약용이 남긴 두 글자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근과 검, 부지런함과 검소함. 얼핏 들으면 참 시시한 말이죠. 무슨 대단한 철학도 아니고 그저 아껴 쓰고 열심히 살라는 잔소리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평생 놓쳐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근과 검을 남긴 건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벼슬길은 막혔고 큰 뜻을 펼 무대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주 작아져 있었습니다. 딱 하나 남은 세상, 바로 아들 자신의 하루라는 세상이었습니다. 큰 세상을 바꿀 수 없게 되자 그는 가장 작은 세상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런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는 일입니다. 검소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밥상에서 한 가지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세상은 네가 어쩌지 못한다. 하지만 네 오늘 하루는 오직 너만이 바꿀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긴 예언의 첫 글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다스리는 사람이 곧 자기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 무너진 방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게는 500권의 책도 결국은 하루에 몇 글자씩 쓴 것이 쌓인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이 그냥 옛사람의 고집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다른 데서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정약용과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 동양의 큰 배움을 담은 책,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유명한 8단계가 나옵니다.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만 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순서의 맨 처음이 무엇입니까? 천하가 아닙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몸을 닦는 일, 수신입니다. 옛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길을 거꾸로 그렸습니다. 천하를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한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면 그 기운이 집안으로 번지고 집안이 번지면 마을이 달라지고 그렇게 조금씩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붓 끝에 먹을 찍어 종이에 대면 그 한 점에서 글자가 번져 나가듯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붓은 언제나 자기라는 종이 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 젊은 사람 얘기 아니냐고요.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은 이제 바꿀 것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고요. 우리 세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나이 들면 안 바뀐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나. 저도 이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옛 지혜가 아니라 요즘의 연구가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사람의 마음가짐을 오래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밝힌 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과 노력하면 잘한다고 믿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아주 다른 삶을 산다는 것. 더 놀라운 건 우리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서 더는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밝혀진 바로는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길을 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반복하면 그 나이에도 뇌 안에 새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 빠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굳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붙잡고 있던 오해 하나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못 바꾼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큰 세상을 젊은이처럼 휘젓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하루, 내 말투, 내 마음의 결은 80에도 90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40 넘어 유배지에서 새 학문을 세운 것처럼요. 그는 인생의 절반이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큰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늦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늦었기에 더 깊이 판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 못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다는 걸 잊고 사는 것입니까? 둘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뒤의 것은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일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잊고 사셨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이 오해에 약할까요? 나는 세상을 바꿀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세대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살았지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늘 나보다 큰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큰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면 마치 할 일이 끝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세상을 떠받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자랑이자 또 우리 세대의 슬픔입니다. 자식을 다 키워놓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무릎 앞에서 많은 분이 길을 잃으십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수록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마음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시절을 건너온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세월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흘려듣습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이제 뒤로 물러나 있으라 합니다. 내 생각은 낡았고 내 방식은 틀렸다는 눈길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마저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나는 그저 짐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압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정약용의 편지를 다시 펴봐야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무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의 자식들마저 패족이라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에게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그는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을 탓하며 무너지지 말라 했습니다. 오히려 패족일수록 더 책을 읽고 더 반듯하게 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네가 너를 어떻게 사는지는 오직 내 몫이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 불러도 그는 자기를 죄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의 붓을 꺾으려 했지만 그는 그 붓으로 500권을 써냈습니다. 그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은 그냥 두고 그가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세상, 자기 자신에게 온 힘을 쏟았습니다. 무시란 결국 남이 나에게 붙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 이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낡은 사람이라는 이름입니까? 아직 배우는 사람이라는 이름입니까? 짐이 된 사람입니까?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같은 하루라도 어떤 이름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이건 정신을 차리라는 다그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처럼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입니다.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무엇이 오래가고 무엇이 헛된지, 무엇이 사람을 살리고 무엇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우리는 몸으로 압니다. 정약용의 두 글자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두 글자에는 온 생을 건넌 사람만이 아는 무게가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무게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은 강진의 방이었습니다. 가장 힘없던 사람이 남긴 두 글자, 근과 검이라는 문이었지요. 두 번째 문은 우리 세대의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탓에 나를 위해 사는 법을 잊은 그 마음이라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은 무시라는 문이었습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그것은 우리가 정한다는 문이었지요.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작은 세상이 왜 그토록 소중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도록 사람을 지켜본 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700명이 넘는 사람의 일생을 무려 80년 넘게 뒤따라가며 살핀 연구입니다. 갓난아기가 100발이 될 때까지
그 긴 세월을 지켜본 겁니다. 그 연구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끝까지 살리는 것은 돈도 명예도 큰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결론이 정약용의 두 글자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것도 결국 관계였으니까요. 무너진 집안에서도 서로를 붙들라는 마음, 그것이 근과 검이라는 두 글자 뒤에 숨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꾸는 작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상에서 건넨 한마디, 전화기 너머의 안부 한 통, 그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살리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곁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늙어갈수록 그 수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넓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손바닥만큼 좁아진 것 같지요. 그런데 바로 그 좁아진 세상이 우리가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세상입니다. 넓은 세상은 우리 손을 떠났지만 이 좁고 따뜻한 세상은 오롯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봄이 될 수 있고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이 좁아진 것을 너무 서러워하지 맙시다. 강진의 방도 좁았습니다. 정약용이 앉았던 그 방은 두 팔을 뻗으면 벽에 닿는 작은 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에서 200년을 건너올 글이 나왔습니다. 방이 좁다고 마음까지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좁아질수록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에 더 또렷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붓 끝에 먹이 모이듯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동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건너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똑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말입니다. 로마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던 자리였지요. 그런데 그가 밤마다 홀로 남긴 글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명상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서 이 황제가 매일 아침 자기에게 다짐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성질을 어떻게 다스릴까였습니다. 천하를 쥔 사람조차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하루뿐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또 한 사람, 세네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루킬리우스라는 벗에게 오래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요. 그 편지에서 세네카가 거듭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네 하루를 붙들라는 것.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 정약용의 검. 그러니까 검소함과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요? 저는 여기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로 같은 진리를 가리켰다면 그건 아마 진리에 가까운 것일 겁니다. 동양의 정약용도 대학이라는 옛 책도 로마의 황제도 편지를 쓰던 철학자도 모두 같은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이제 조금씩 그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시지요. 하지만 아직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곁에 이야기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 옛사람 이야기만으로는 마음에 잘 닿지 않으니까요. 김천에 문제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해를 문방구를 하신 분입니다. 붓과 목, 공책과 연필을 파는 작은 가게였지요. 나이가 들어 가게를 접고 나니 이분이 부쩍 기운을 잃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학교 숙제로 붓글씨를 배워 오라는 걸 들고 왔습니다. 이분이 40년 먹을 만진 손으로 손자에게 첫 획을 잡아 주었습니다. 손자가 그러더랍니다. 할아버지 손은 마법 같다고요. 그날 이분의 저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손자 하나의 세상을 바꾼 겁니다. 여수에 배수님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바닷가에서 평생 그물을 손질하며 사신 분입니다. 자식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이분은 늘 전화기만 바라보셨습니다. 서운함이 쌓이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손주에게 짧은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맞춤법도 자주 틀리는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오늘 바다가 참 잔잔했다. 내 생각이 났다. 그런 몇 줄이었습니다. 몇 해 뒤 그 손주가 대학생이 되어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편지를 아직도 다 모아두었다고요. 이분은 세상을 못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글자를 새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남길 게 없다. 나는 저런 재주도 없다. 그렇게 느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쯤은 있을 것 같으신 편입니까? 만약 남길 게 없다고 느끼신다면 잠시만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정약용이 남긴 건 대단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치마폭에 쓴 두 글자였습니다. 배수님님이 남긴 건 삐뚤빼뚤한 몇 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편지들은 하나같이 소박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드린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단 한 사람이 누구인지 끝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너무 뻔한 답 아니냐고요.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세상은 저 바깥의 온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젊은 시절에도 아무나 못하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꿀 세상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닿는 딱 그만큼의 세상입니다. 아침 밥상 하나, 손주가 기억할 한마디, 전화기 너머로 건네는 안부 한 통, 그 반경이 바로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정약용도 조선 전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유배가 풀린 뒤에도 다시 벼슬에 오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두 아들의 세상을 바꿨습니다. 패족이 되어 무너질 뻔한 두 아이가 아버지의 두 글자를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오늘 그 두 글자가 여러분의 밤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러니 이건 예언이 맞습니다. 자기 하루를 바꾸는 한 사람이 자기 세상을 바꾼다는 예언. 그 예언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물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래 잊고 살았을까요? 자기 하루를 다스리는 것이 곧 자기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니 사실 그리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세상을 저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나 말고 다른 대단한 누군가에게서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에 눈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 큰 인물, 큰 성공, 그런 것들만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부자리를 개는 일이나 손주에게 편지 한 줄 쓰는 일은 너무 하찮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 손안의 작은 일들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큰 강도 결국 작은 물방울이 모인 것입니다. 500권의 책도 하루 몇 글자가 쌓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늘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얼굴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결과를 너무 빨리 보려 합니다. 오늘 이부자리를 갠다고 내일 삶이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편지 한 줄 쓴다고 손주가 당장 달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 하다가 그만둡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정약용의 두 글자가 200년을 건너온 걸 보십시오. 그가 그 글자를 쓸 때 200년 뒤를 내다보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오늘 아들에게 필요한 말을 썼을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씨앗은 심는 사람도 그 크기를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삶에 주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디까지 번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참아낸 서운함 하나가 한 집안의 평화를 지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손주에게 들려준 옛 이야기 하나가 그 아이가 훗날 힘들 때 붙잡을 밧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200년 뒤 우리의 밤을 보지 못한 것처럼요. 하지만 못 본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조급해하지 맙시다. 오늘 내가 그은 한 획이 지금 당장 무슨 글자가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획이 쌓이면 글자가 되고 글자가 쌓이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쌓이면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의 세상을 조용히 바꿉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오늘의 한 획을 반듯하게 긋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세월이 알아서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참 먼 길을 걸었습니다. 강진의 방을 지나고 예책 대학을 지나고 로마의 밤을 지나고 우리 곁에 문방구와 바닷가를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길이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하루입니다. 이제 그 하루를 어떻게 다스릴지 아주 작은 방법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이 밤을 접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말은 참 좋지요.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이 나란히 듣기엔 뿌듯합니다. 그런데 뿌듯함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것만, 아주 작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그랬듯이 큰 이야기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이야기로요. 첫째는 오늘의 두 글자입니다. 정약용이 치마폭에 두 글자를 쓴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종이 한 장에 딱 한 문장만 적어 보십시오. 손주에게든 자식에게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든 좋습니다.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고마웠던 것 하나,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종이가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피첩이 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여러분의 편지첩이요. 둘째는 아침의 근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개는 것, 딱 그 하나면 됩니다. 하루의 첫 획을 내 손으로 반듯하게 긋는 겁니다. 붓글씨도 첫 획이 반듯해야 글자가 서지요. 이부자리를 개는 그 짧은 순간이 오늘 하루는 내가 다스린다는 첫 선언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사흘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당장 바뀌진 않아도 아침이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셋째는 저녁에 세 줄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오늘 내가 바꾼 아주 작은 세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미뤄두었던 전화 한 통, 웃으며 넘긴 서운한 일 하나, 그걸 세 줄로 적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내 세상의 주인이었다는 걸,
나에게 확인시켜주는 짧은 기록입니다. 저녁 뉴스가 끝나면 적으신다든지, 이 닿기 전에 적으신다든지, 이미 있는 습관에 살짝 얹으면 잊지 않으십니다. 세 가지를 다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기 어려우시면 첫째, 하나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오늘 밤 종이 한 장에 한 문장, 그거면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도 500권을 한꺼번에 쓴 게 아니니까요. 하루에 몇 글자씩 그것이 18해를 쌓인 겁니다. 상주에 하경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과수원을 하신 분인데 70이 넘어 손이 떨려 더는 붓을 못 잡겠다며 오래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세 줄을 적기 시작하신 뒤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글씨는 떨려도 마음은 안 떨리더라고요. 나주에 여기남이라는 분은 평생 챗바느질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손녀에게 남길 한 문장을 매일 밤 적으셨습니다. 바늘로 옷을 깁던 그 손으로 이제는 말을 깁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오늘 밤 이야기를 천천히 접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0년 전 강진의 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던 사람이 남긴 두 글자, 근과 검에서요. 그 두 글자는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네 하루를 다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책대학에서 세상을 바꾸는 순서가 자기 몸에서 시작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나이 들면 못 바꾼다는 말이 절반만 맞다는 것도 함께 보았지요. 로마의 황제도 편지를 쓰던 철학자도 모두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마침내 마주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닿는 그만큼의 세상, 밥상 하나, 안부 한 통, 손주가 기억할 한마디. 그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이 매일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의 두 글자, 아침의 근, 저녁의 세 줄. 이 셋 중 하나만 붙으셔도 여러분은 이미 그 예언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조용히 저물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그분께 전해 주십시오. 그분도 실은 세상을 바꿀 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서로에게 편지를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 밤을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은 애써 무엇을 더 하려 하지 마십시오. 종이 한 장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그은 한 획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여러분이 오늘 쓴 그 한 글자가 먹처럼 은은히 번지는 그런 고요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빕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